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TBP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8일이고요. 이제 6월 26일까지 TBP 매주 진행하게 될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TBP나 PLLT나 또 애플이나 강의를 할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어서 본 수업에서 막 굉장히 좀 바쁘게 막 많이 양도 많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이제 달려간다라고 하면 조금 그 원서 강의 때는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충분히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느 때는 그 외의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래서 조금 그 여러분들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오히려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이제 막 욕심으로 막 많은 걸 빨리빨리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하지만 사실은 그 많은 게 그렇게 막 다 들어오지는 못하거든요. 그죠? 본인에게도 흡수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항상 그 원서 강의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이제 사판으로 개정된 지도 벌써 1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쭉 그 챕터별로 해서 나가게 될 거고요. 특히 이제 TBP는 PLLT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그 영어 학습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영어 교육론 문제에 출제되는 모든 전 영역을 다 다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가르치는 원리에서부터 또 커리큘럼에서 레슨 플랜에서 또 어떤 그 수업에서의 방법에서 그다음에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grammar, vocabulary에서 그다음에 assessment에서 거의 이 TBP의 어떤 이 순서가 우리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시한 영어 교육의 그 문제 출제 영역하고 거의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네. 제가 옆에다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기출문제에 나온 것들도 이렇게 보면은 거의 우리 기출문제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 각 영역에서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과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권두걸 카페에도 이제 영어교육론 과제 올리기 칸에다가 올리기도 했지만 매주 형성평가 풀고 그 다음에 문장 필사해서 올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료의 맨 뒷장 보면은 제가 맨 뒷장에 뭐라죠? 그 여백 종이를 놓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맨 뒤끝에 장, 그죠? 뒤에 장에 그 여러분이 그 여백 종이에다가 10개의 문장을 근데 이제 여러분의 10개의 문장을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는 30페이지에서부터 그 끝 페이지까지 몇이죠? 65페이지인가? 네, 거기까지 안에서 이제 10문장만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문장은 내가 쓸 수 있겠다. 또 내가 이 문장은 뭔가 시험과 연관이 될 수 있겠다. 우리의 주요 포인트다. 이런 것만 찾아서 써주셔서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혹시라도 이런 것은 조금 뭔가 연관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은 그냥 특별히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좀 표시하고 뭐 특별히 뭐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제가 이제 이걸 과제를 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보고 이제 쓰는 거니까 제가 필사라는 말은 썼지만 보고 쓰지만 어느 정도, 물론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안 봐도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이 말뜻을 알아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픽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 문장에 12글자에서 13글자가 가장 적절한 문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정도의 길이. 또 만약에 그 정도의 길이인데 길이를 이 문장을 너무 쓰고 싶은데 그 정도의 길이가 너무 넘쳐난다. 그러면 그냥 만약에 잘라야 되는 것이면 자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쓸 수 있는 정도의 문장으로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의 개념으로 해서 10문장 필사해서 매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커그니티브 로드가 그렇게 센 문제 그런 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가 매번 막 너무
뭐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조금 어려운 과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기출문제 해설반에서 내는 문제는 아무래도 여러분 새로운 문제를 보고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커그니티브 로드가 좀 센 거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찾아보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필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공부가 좀 강약을 둘 수 있는 차원에서 조금 공부하다가 지치거나 힘들 때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한번 필사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은 또 여러분들이 아 이런 글은 이렇게 또 쓰는구나 아 여기다 덜을 붙이는 게 좋구나 뭐 아니면 정관사 아니 부정관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도 볼 수 있고 내가 이 키 개념을 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으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TVP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또 가장 영어 교육론에서는 뭐 바이블이라고 할 정도로 워낙 많이 이용되는 그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하시면 조금 자유롭게 여러분이 글을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그 영어 교육론의 기본인 영어 교육론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죠? 가장 트래디셔널한 방법에서 디자이너 메서드 시대를 지나서 지금의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의 시대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쭉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트래디셔널한 방법 가장 기본이 뭐가 되죠? 그래마, 그렇죠.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서드. 이게 가장 트래디셔널의 이제 기본이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네, 다이렉트 메서드. 그리고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 이 세 가지가 가장 우리가 말하는 이제 트래디셔널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어떤 디피컬트한 리터처를 읽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GTM을 거의 우리 교육의 가장 기본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해석하는 거, 읽고 해석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디피컬트한 리터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그래마 그리고 버케블러리가 핵심이다 라고 해서 버케블러리도 개별의 어떤 버케블러리로 데퍼니션하고 시나님, 엔토님 외우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의 그동안 영어 교육의 기본이 되었는데 이제 이것이 조금씩 이제 발전돼 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GTM으로 영어 학습이 이루어질 거라고 언어 학습이 그죠? 그때는 영어라기보다는 언어 학습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언어 학습이 별로 발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이제 다이렉트 메서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이렉트 메서드는 말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어떻게 English only 그러니까 타깃 랭귀지 온리가 되겠죠. 그래서 오직 그 배우려고 하는 그 언어만 활용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에런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런 없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잉글리시만 영어만 그러니까 뭐죠? 그 타깃 랭귀지만 배우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어떤 학문적인 체계를 갖고 나온 것이 바로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예요. 그죠? 그래서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는 다이렉트 메서드와 결을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학문적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트럭처럴 linguistics와 behavioral psychology가 함께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르쳐지는 것은 그 언어를 스트럭처화해서 그래서 오늘은 비동사, 내일은 have pp, 그 다음 날은 bing 이런 식으로 스트럭처화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학생의 어떤 그 학습 활동은 행동주의에서 나온 것처럼 즉 계속해서 오버러닝 학습하고 그래서 이것을 드릴을 통해서 메모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하는 방법을 이제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레디셔널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아가서 무슨 방법이 나왔다? 디자이너 메서드 시대가 나왔죠. 그래서 디자이너 메서드 시대 때는 사일런트 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기출에서도 잠깐 했었지만 서제스토피디아가 있고 또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이 있고 그 다음에 TPR 토탈 피지컬 리스판스와 내추럴 어프로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수 방법은 지금은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 티칭이 발전되면서 어떤 디자이너 메서드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이너 메서드라는 말 그대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디자이너 클로즈라고 하면 어떤 옷이 되겠어요? 기성품과는 다르게 특수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남산 그 꼭대기 거의 꼭대기라 하니까 좀 그러네. 남산 그 전망대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남산 그 하얏트 호텔인가요? 그 거기 있는데 가면 굉장히 그 부티크라고 하는 아주 고급 옷집들이 있어요. 정말 디자이너 샵들이 거기 가면은 막 이렇게 그냥 안에 감히 들어가 볼 생각도 못하고 그냥 유리창으로만 이렇게 보는데 정말 와 저런 옷을 누가 입을까 하는 막 엄청 아름다운 옷들 정말 밖에 입고 다니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떤 여배우가 뭐 드레스로 입고 나온다든지 그런 식의 옷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하게 만들어진 옷을 우리가 디자이너 옷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자이너 메서드는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반 학교에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그런 특수한 대상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일런트 우리가 이것에 제가 항상 할 때 이것에 이제 다른 이름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 교수법이 어떤 교수법인가 바로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 사일런트 웨이는 누가 사일런트 한다라고 했죠? 티처가 사일런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디스커버리 러닝. 학습자가 디스커버 한다. 즉 학습자가 프로블럼 솔빙하는 학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것이 뭐 어떤 여기에서 이야기처럼 극도로 막 선생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학생이 무조건 하고 이런 극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디스커버리 러닝이나 프로블럼 솔빙 러닝이 지금의 우리 교수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서제스토피디아. 어제 서제스토피디아 여러분 기출에서 했던 건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 답이 뭐였었죠? 서제스토피디아에서는 무엇을 하지 않고도 학습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다? 어텐션 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얘 또 다른 이름은 네, 페러프럴. 그러니까 어텐션과 반대의 좀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텐션은 내가 딱 집중해서 이걸 공부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만 페러프렐은 그냥 주변적으로. 그래서 서제스토피디아는 뭐 최면을 건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주변의 상황으로 내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벽에다가 막 영어 뭐 단어들 막 써놓고 또 의자도 편안하게 해주고 불빛도 좀 낮춰주고 바로크 음악도 틀어주고 또 내 이름도 막 캐롤라인이라고 하고 톰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왠지 내가 내 이름 철수가 아니라 왠지 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학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이거 공부해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주변의 도움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학습법을 서제스토피디아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 교수법의 공통점은 둘 다 커그니티브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지를 최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일런트 웨이도 학습자가 너희가 발견해내. 너네가 문제 풀어. 그래서 학습자의 인지 능력을 최대화시키는 거고 서제스토피디아도 누가 잘못 생각하면 바로 그 음악 틀어주고 의자는 편안하게 해주고 불빛을 낮추고 그러니까 마치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진짜 목적은 뭐다? 커그니티브를 높이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가 멘틀 캐패시티라는 표현도 여기에서 사용을 합니다. 멘틀 캐패시티.
그래서 제가 서지스토 PD 할 때 항상 그 박지성 히딩크 감독의 예를 드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캐패시티, 어떤 수분 잠재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서지스토피디아가 추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에 선수들 플레이어들끼리 이렇게 그냥 이름 부르게 함으로써 그 서로의 격을 낮춰서 더 편안하게 어떤 볼을 패스하고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수업을 할 때도 똑같이 학생들에게 영어 이름을 부르고 옷도 영어 권 사람들이 입을 것 같은 그런 옷 입고 뭐 예를 들어 뭐 가발도 쓰고 그렇게까지 나와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좀 긴장감을 낮추면서 완전히 영어권 나라에서 영어를 쓰는 듯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의 또 다른 이름은 카운슬링 러닝. 커뮤니티라는 말 자체가 학습자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최초의 휴머니스틱 러닝이라고 합니다. 휴머니스틱. 네, 휴머니스틱.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카운슬링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어떤 커뮤니티를 이렇게 짜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영어의 어려움을 가지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다시 대답해주고 또 가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다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다시 대답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딱 짜여진 픽스된 실러버스가 없다라는 게 단점이 되기도 하고 왜냐면 학생이 질문할 게 없으면은 수업이 진행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게 어려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카운슬링 하는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TPR과 내추럴 어프로치를 우리가 같이 묶어서 뭐라고 한다? comprehension based. 이것은 둘 다 어떤 크라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total physical response도 뭐라고 해요? 여기서는 지금 선생님이 사일런스 했잖아요. 여기서는 누가 사일런스 한다? 학생이. 그죠? 스튜던트가 학생이 사일런스 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너네 사일런트 해도 돼. 사일런트 피어리어드도 인정해. 너네가 말하지 않아도 돼. 선생님이 TPR에서는 어떻게 한다? 행동을 통해서 내가 많은 인풋, 컴프레hensible 인풋을 많이 넣어줄 거니까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고 행동만 따라 하다가 너네가 말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말해. 내추럴 어프로치도 프리프로덕션, 말하지 않는 단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라셴이 이야기하는 컴프리헨션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컴프리헨서블 인풋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지만 동시에 뭐다? 선생님이 아주 많은 인풋을 제공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exposure to sufficient input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인풋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 앞에 트래디셔널 어프로치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중에서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트래디셔널 어프로치 중에서 어떤 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네, 다이렉트 어프로치. 이 다이렉트 어프로치는 그냥 L2만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우려고 하는 그 언어만 이용을 해서 많은 인풋을 넣어주면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내추럴하게 배운다. 이것을 바로 여기에서 내추럴하게 배우는 이러한 방법을. 그래서 TPR도 학생들이 무엇을 이용하게 한다? 우뇌, right brain이라고 하죠. 그래서 right brain을 활용한다라는 것은 어렸을 때 배우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애기였을 때 기억은 물론 안 나겠지만 어렸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엄마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언젠가 갑자기 말이 터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의 가장 큰 단점은 과연 이 언어 학습자가 그만큼의 인풋이 가능한가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크라셴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인풋이 자동적으로 아웃풋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24시간 아니면 최소한 깨어있는 8시간 동안 계속해서 받는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3시간
뭐 학교에서 뭐 듣는 거 이걸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게 이제 이러한 comprehension based approach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를 넘어서서 바로 이제 커뮤니커티브 시대가 왔죠. 그래서 커뮤니커티브 시대에, 여기에서는 지금 뭐부터 시작하냐면, 러너 센터드부터 시작해요. 러너 센터드. 러너 센터드 어프로치. 그래서 러너 센터드 어프로치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학습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을 한다? 니즈 어세스먼트를 하면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들의 니즈를 검사하고 니즈가 무엇인지를 찾아낸 후에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을 learner centered approach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커뮤니커티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가 바로 태스크 베이스드겠죠. 그래서 태스크 베이스드라는 것은 지금은 가장 우리가 가장 안정적인 교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교사도 학생도 또 플루언시도 에큐러시도 또 미닝도 폼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스크 베이스가 가장 안정적인 교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베이스는 타깃 태스크라는 것을 통해서 오센티시티도 가지고 그 다음에 실러버스는 애널리틱 실러버스를 통해서 네, 애널리틱 실러버스를 통해서 미닝 안에서 폼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어떤 교수 방법을 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컨텐트 베이스드. 여기는 이제 컨텐트 베이스드, 심 베이스드를 좀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텐트 베이스드 안에 심 베이스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트 베이스의 가장 큰 핵심은 학습자들에게 인트린식 모티베이션을 높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왜 물론 다른 것들도 뭐 인트린식 모티베이션이 당연히 뭐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특히 왜 컨텐트 베이스에다가 인트린식 모티베이션을 가장 높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가르치는 그 자체가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학습자의 어떤 인트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인트린식 모티베이션을 높여주는 교수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몇 가지만 조금 더 보면은요, 익스피어리언셜과 여기서는 익스피어리언셜과 뭐를 같이 보고 있냐면 프로젝트 베이스를 같이 보고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 베이스가 이번 2025년에도 문제 나왔었는데 바로 프로젝트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뭐다? 익스피어리언스에 근거한 수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익스피어리언스에 근거했다라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학습자들의 퍼스널한 콘크리트한 익스피어리언스가 포함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물론 다른 것들도 어떤 경험이 다 포함되면서 뭐 타깃 태스크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지만 특히 익스피어리언셜과 프로젝트 베이스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학습자가 직접 퍼스널하게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수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익스피어리언셜 앤 프로젝트 베이스드 티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보면 호울 랭귀지 한번 볼게요. 호울 랭귀지. 호울 랭귀지 제가 뭐 이제 기출문제 할 때도 또 말씀 또 드리기도 하겠지만 우리 2024년인가요? 인터그레이티드 어프로치가 답이었었던 해에 많은 선생님들이 두 가지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뭐였냐면은 답은 인터그레이티드 어프로치였어요. 그런데 호울 랭귀지는 안 되나요? 그 다음에 태스크 베이스는 안 되나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그냥 뭉뚱그려서 공부한다. 왜 우리 뭐 그냥 그렇다고 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딱딱 끊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whole language와 integrated approach와의 차이, 또 이것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입형이나 아니면 서술형에 정확한 답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whole language가 물론 인터그레이티드한 스킬을 포함하기는 해요. 근데 그것은 차후의 일이지 그 생겨난 어떤 근원, 처음 시작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whole language의 시작은 탑다운 어프로치, 즉 리딩과 라이팅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리딩과 라이팅.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활동하는 속에서 뭐 스피킹도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기본은 whole language의 기본은 어떤 리딩을 잘 읽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탑다운 어프로치와 동시에 평가도 홀리스틱 어세스먼트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다 뭐 유사한 개념들이 있어요. 어떤 랭귀지 인터그레이션도 있고 인트리식 모티베이션을 높이는 것도 있고 또 커뮤니커티브한 것을 뭐 추구하는 것도 있고 다 유사점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의 특색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핀포인트 딱 집어낼 수 있어야지만이 적합한 답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조금 그렇다고 해서 어떤 때 보면은 너무 또 작은 사소한 거에 구별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또 구별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항상 내가 무엇을 말하자면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연결을 해서 무엇을 써야 될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답에다가 뭘 써야 될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딱 한마디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매번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러한 이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사실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되게 그러니까 쉽다라기보다도 아주 간단한 시험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큰 오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문제 보고 거기서 몇 가지 뽑아내면 되지 이렇게 그냥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쓰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 마이너스 1점이나 마이너스 뭐 0.5점이나 최소한 이렇게 계속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왜 어떤 오류가 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인지하고 답을 쓰고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전 정말 90년대 아니면 2000년도 초반 문제같이 뭐 비고치키의 스캐폴딩을 쓰시오라든지 아니면 뭐 태스크 베이스드의 실러버스의 종류를 서술하시오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냥 그거 암기한 걸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단순한 시험이에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은 그거를 그냥 비전문가가 보면 그 시험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왜냐면 그건 내가 외우지 않으면 절대로 쓸 수 없는 말이니까. 근데 지금 공부는 외워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운 사람과 안 외운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선생님이 이제 아웃풋이 잘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웃풋이 잘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인풋이 잘 활용되지 않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같은 말 같지만 인풋은 분명히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인풋을 활용을 못해서 문제인 것이 아웃풋 그냥 쓰는 거가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좀 본질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트레디셔널 기본적인 교수법에서부터 역사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너 메서드. 그래서 이제 트래디셔널의 문제점을 극복해서 디자이너로 왔고 또 디자이너로 오다 보니까 또 디자이너 안에서도 어떤 너무 특수 집단이다라든지 실제로 교실 안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라든지 대규모에서는 활용이 안 된다라든지 어떤 너무 특수 집단에만 적용된다라든지 이런 단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쭉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에 무엇을 조금 더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트래디셔널에서 디자이너에서 그 다음에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에 대한 것을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료에 4쪽이죠.
4쪽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래마 트랜슬레이션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이제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우선 특성을 보시면 이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서드는 it is taught in the mother tongue. 잠깐만 이게 제가 자료가 약간 수정한 게 있어서 네. 자, 모국어로 수업이 되고요. 그죠? 모국어로 수업이 되고 much vocabulary is taught in the form of list of isolated words. 그래서 이것은 가장 큰 차이가 뭐랑 비교될 수 있을까요? 렉시컬 어프로치에서는 isolated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청크로 또 렉시컬 프레이즈로 프리패브리케이티드 패턴으로 이렇게 묶음으로 배우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홀 유닛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솔레이티드로 가르친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르친다라는 말이다. 데퍼니션을 가르치거나 네. 시나님을 가르치거나 또 아니면 엔토님을 가르치거나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시나님 같은 것을 많이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그냥 끝없이 많은 시나님 외우는 것이 거의 영어 수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long elaborate explanations of the intricacies of grammar are taught. 그래서 그래마가 먼저 설명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제 아래도 나오겠지만 네, 바로 아래 나오네요. 네, 디덕티브 어프로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설명이 그래서 우리가 디덕티브 어프로치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디덕티브 어프로치로서 그래마에서 어떤 룰을 설명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GTM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difficult한 텍스트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것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일하게 하는 연습으로는 트랜슬레이션 L1에서 L2로 또 L2에서 L1으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프로넌시에이션에 대한 거 오럴 프로덕션에 대한 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의 어떤 문제점으로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다이렉트 메서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이렉트 메서드는 이것의 다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의 강점은 뭐다? 선생님이 어떤 이렇게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편하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정말 영어 선생님 되면은 거의 뭐 뭐라 그러죠? 그 교사용 지도서 하나만 있으면은 거의 뭐 수업이 진행되기에 거의 뭐 문제가 없죠. 그냥 쭉 읽고 뭐 해석해주고 또 해석하다 좀 뭐가 문제가 있으면 지도서 보고서 또 좀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초보 교사에게 특별한 어떤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인투이션이나 뭐 이런 것이 없어도 그냥 진행하기 어렵지 않은 수업이 되었고요. Tests of grammar rules and of translations are easy to construct and can be objectively scored. 그리고 시험은 당연히 어떻게 되었겠어요? 어떤 시험으로? 앞에 이렇게 isolated한 words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험도 역시 discrete, point, 테스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도 객관적으로 뭐 플레이에 플레이드 썼구나 뭐 그죠? ing 붙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그 교사 톡방에 이렇게 가보면은 선생님들이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걸 이렇게 내 문제를 냈는데 학생이 이것도 답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 것들. 그러면 거기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죠. 뭐 맞게 해줘야 된다, 뭐 아니다, 막 이런 것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졌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단순한 시험들이었기 때문에 오브젝티블리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쉬웠었죠. 그리고 it is sometimes successful in leading a student toward the reading knowledge of a second language. 그래서 보통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reading, 그죠? 뭐 추가적으로 라이팅까지 있겠지만 어쨌든 리튼 랭귀지를 성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거의 그냥 뒤집은 업사이드 다운한 게 다이렉트 메서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메서드 보면은
우선 백그라운드에 language learning is primarily a matter of transforming perceptions into conceptions. Language is a means of thinking or representing the world to oneself. 이것도 그 perception에서 conception으로 넘어간다라는 게 우리 그 90년대 문제에도 한번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perceive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이렉트하게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 언어를 이 언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단어의 뜻을 모르는데 영영사전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어떤 때 진짜 완전히 모르는 단어인데 영영사전으로 본다 그러면 약간 뜻이 명확치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대충 이런 거겠구나라는 거 정도로만 감지하는 거. 그게 바로 퍼셉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완전히 나의 것으로 개념화되는 과정. 이게 바로 학습이다라고 지금 다이렉트 메서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2 acquisition should be more like first language learning. 그래서 다이렉트 메서드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국어 학습과 같이, 모국어 어린이들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oral interaction이 강조되고 spontaneous use of language, no translation between L1 and L2, and little or no analysis of grammatical rules. 그래서 이게 발전돼서 뭐가 된 것이다? 바로 natural approach. 크라시엔의 주장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나오는 이것들이 바로 크라시엔의 주장이에요. 크라시엔이 뭐라 그랬어요? 어펙티브 필터를 낮추고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그래마는 어떻게 한다? 지로 그래마라고 했죠. 그래마는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왜? 러닝과 에쿼지션이 달라서 에쿼지션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미닝이 중요하고 그래서 마치 모국어 어린이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내추럴 어프로치나 TPR이 사일런트 피어리어드를 인정한다라는 게 바로 어떤 의미예요? 어린이들이 하는 것처럼 하겠다라는 거죠. Like L1 children. 그래서 어린이들이 엄마한테 처음에 배울 때 그냥 행동만 따라 하잖아요. 그죠? 행동만 따라하고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제 말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series method. series method에서는 taught learners directly and conceptually. A series of connected sentences easy to perceive. 그래서 어떻게 가르친다? directly하고 conceptually. 그래서 어떤 translation 없이 번역하지 않고 그냥 직접 L2로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문법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개념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어떤 일련의 connected sentences 연결된 언어로서 연결된 말로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의미로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가 그 단어를 아니면 문법을 인지하기 쉽도록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 타깃 랭귀지가 exclusively used. 이 말은 L1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exclusively. 그 다음에 only everyday vocabulary. 왜 그 vocabulary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지만 네, 여기서 죄송해요. 다시. everyday vocabulary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everyday vocabulary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easy vocabulary라는 표현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이렉트 메서드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이렉트 메서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국어로 번역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떤 다이렉트 메서드 방식에 즉 다시 내추럴 어프로치로 가면 이러한 방식의 좀 문제점이 더 어드밴스 레벨로 가면은 이 방법을 계속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좀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쉬운 어휘로 그리고 오럴 커뮤니케이션 스킬즈를 퀘션과 앤서를 통해서 그리고 반대라고 했었잖아요. 그래마 트랜슬레이션과 여기서는 인덕티브 어프로치로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룰을 가르치지 않고 다 배우고 나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버케블러리는 두 종류로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데몬스트레이션, 오브젝트, 리얼리아 이런 것처럼 직접 볼 수 있는 걸로 가르친다라는 거에서 많은 그림 비주얼 그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실제 물건을 갖고 와서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고 abstract vocabulary는 이제 어떤 association of ideas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그 아이디어를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abstract vocabulary는 아무래도 좀 가르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concrete vocabulary를 가르치는 거에서 어느 정도 이 다른 활동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 다음에 바로 스피치와 리스닝.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오럴 커뮤니케이션이 먼저 가르쳐지고 강조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더 다이렉트 메서드, 시리즈 메서드라고 하는 다이렉트 메서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예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 때부터 어떤 학문적인 밑받침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는 교실 안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는 무슨 교수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어떤 학문에 Structural Linguistics와 Behavioral Psychology.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 structural이라는 말이 structural syllabus, 뭐 structural 이런 말이 쓰이는 게 바로 이런 structural linguistics에 근거해서 나온 이런 교수법을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디오 링규얼도 그래서 다이렉트 메서드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문적인 근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아주 익스트림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쪽으로 좀 더 가볍게 왔다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머티리얼은 다이얼로그 형식으로, 왜냐면 이제 오럴 랭귀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다이얼로그 형식으로, 그 다음에 dependencies on mimicry, memorization of set phrases and overlearning. 이거는 어디에서 무엇의 영향으로 나왔다? 그렇죠. 어떤 행동주의에서. 그 교육학에서도 아마 행동주의는 이제 조금씩 중요성이 좀 약해지고 있죠. 네.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어떤 중요성은 약해지지만 어떤 단점으로서 여러분들이 설명은 할 수 있어야지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현재 영어 교수법에서도 이것을 오랫동안 하지는 않지만 짧게, 그래서 short and snappy라는 스냅하듯이,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이렇게 짧게 가볍게 특히 이제 초보자 학생에게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structures are sequenced by means of contrastive analysis one at a time. 그죠? 우리가 CAH라고 하는 contrastive analysis는 뭐에 대조하는 거예요? L1과 L2에 대조. 그래서 거리가 멀면은 어렵고 거리가 가까우면 쉬운 거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와 영어의 거리는 멀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배우기가 어려워. 뭐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contrastive analysis도 역시 이 ALM에 약간 그 영향력이 적은 것처럼 contrastive analysis도 지금은 많이 영향력이 적어져서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무엇으로 발전되었다? 크로스 linguistic influence. 그래서 CLI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바로 어떤 두 언어 사이에 influence, 영향력은 있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유사한 말이지만 이 contrastive analysis 같은 경우는 딱 예상을 하는 거예요. 너희 언어는 영어하고 이만큼 거리 레벨 4니까 어려워. 영어하고 프랑스어는 레벨 사이의 간격이 레벨 1이니까 좀 배우기 쉬워. 이런 식으로 딱 그냥 결정을 미리 해버리는 거고, 이 인플루언스의 개념 말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것은 학생마다 또 환경마다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크로스 링귀스틱 인플루언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structural patterns taught using repetitive drills. 그죠? 그래서 지금 repetitive drills가 ALM에서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 문법 설명은 역시 없어요. 문법은 역시 어떻게 가르친다? 인덕티브하게. 그죠? 그래서 앞에 다이렉트도 인덕티브하게 가르쳤죠. ALM도 인덕티브하게, 그리고 GTM은 디덕티브하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버케블러리는 제한되고 컨텍스트 안에서 가르친다. 역시 이 의미도 버케블러리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지금 ALM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죠? ALM의 주 목적은 뭐죠? 영어에 어떻게 하는 거? 어떤 내가 예를 들어 BING를 하나 배웠다. 그러면 어떻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를 메스터리 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냥 How are you 하면 그냥 I'm fine, thank you가 정말 죽게 된 상황에서도 나올 만큼 완전한 자동화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버러닝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그걸 오버러닝 하거나 메스터링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케블러리를 완전히 제한하고 이제 컨텍스트 안에서 그래서 How are you는 I'm fine, thank you로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진다. 그 다음에 뭐 테이프스나 랭귀지 랩스나 비주얼 에이즈를 우리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발음에 대한 강조 역시 오럴 랭귀지니까. 그 다음에 마더텅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는 이야기해요. 그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다이렉트 메서드 같이 극단적으로 never 아니면은 exclusively L2만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거의 마더텅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uccessful responses immediately reinforced. 이것도 역시 behavioral psychology에서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칭찬과 벌, punishment와 뭐 reinforcement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강화작용을 주는 거. 그래서 이게 발전이 되어서 여기서 extrinsic motivation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extrinsic motivation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external reward를 줌으로써 외부적인 계속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는 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외부적인 어떤 보상으로 그 순간만 잘하는 거. 그래서 ALM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쇼텀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은 암기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면 이제 뭐 사용이 없어지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강조한다? 에러 없는 거. 제가 아까 메스터리 한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에러의 개념이 완전히 지금 현대식의 어떤 에러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우리가 에러를 뭐라고 본다? 그렇죠.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네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야. 심지어는 전에 첫 번째 주보다 두 번째 주에 더 말하자면 예를 들어 모고 점수가 더 나빠졌어. 4월 달보다 5월 달이 모고 점수가 더 떨어졌어. 그래도 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발전 과정상에는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U-shaped라는 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떨어졌지만 지금 여기로 가는 과정이야. 프로세스야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교육의 방침이라고 하면 이때는 아니야. 완벽해야 돼. 그래서 틀리면은 no, 선생님이 맞았으면 good 이렇게 칭찬하고 벌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이러한 학습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manipulate language, 그러니까 뭐 동사 manipulate, 뭐 형용사 manipulat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거, 그죠? 그리고 컨텐트 내용에 대한 것은 거의 뭐 고려하지 않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뭐 우스갯소리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냥 뭐 how are you 해도 무조건 뭐 I'm 15 years old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뭐 how가 나오면 무조건 이 대답 이런 식으로만 암기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비판점을 한번 볼게요. 말씀 지금 드렸던 것처럼 롱텀의 커뮤니커티브한 프로피션시가 없다라는 거.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를 잘하니까 마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어떤 롱텀 커뮤니커티브 프로피션시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language was not really acquired through a process of heavy formation. 실제로 어떤 언어라는 것은 heavy formation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버러닝으로 만들어지진 않는다. 그 다음에 에러를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피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서 에러를 피해야 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에러에 대한 견해가 현재하고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이 ALM의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tructural linguistics did not tell us everything about language. 그리고 structural linguistics가 언어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cognitive 하나 더 볼게요. cognitive 보시면 지금 이제 이따가 뒤에 나올 것과 연결이 되는데 제가 앞서서 그 앞에 프리뷰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suggestopedia라든지
또 하나는 사일런트 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커그니티브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학습자의 어떤 인지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거에서 앞에서 오디오 링규얼에서 너무나 마치 인간을 동물처럼 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아지에게 딸랑이하고 같이 밥을 주면 딸랑이만 해도 침을 흘린다라든지, 그죠? 비둘기에게 이 버튼을 누르면 먹이를 주게 하니까 걔가 버튼 누르고 한 바퀴 돌아서 먹이를 찾는 약간 이런 식의 그 동물 실험으로 어떤 인간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면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어떤 인지가 있는 다른 동물과는 다른 존재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이제 커그니티브죠. 그래서 서제스토피디아와 사일런트 웨이가 바로 학습자가 스스로 찾아내고 학습자가 어떤 숨겨져 있는 멘틀 캐패시티를 올리고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그니티브 코드에서는 촘스키식의 어떤 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바로 딥 스트럭처라는 표현이 쓰이죠. 딥 스트럭처. 그래서 딥 스트럭처는 우리가 문법을 알므로써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법을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딥 스트럭처, 즉 디덕티브 어프로치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디덕티브 룰을 학습자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계속 유사한 말이지만 룰 가번드 다 사실 연결되는 말들이죠. 그죠? 딥 스트럭처, 디덕티브, 룰 가번드 이게 다 같은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성으로는 ALM의 드릴링을 어느 정도 간직하지만 룰 설명을 더하는 거. 그 다음에 an approach that emphasizes the conscious awareness of rules and their applications to second language learning.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conscious하게 awareness하고 apply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디덕티브의 방식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디덕티브는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룰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룰로 시작해서 뭘로 간다? 어플라이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룰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문장에 내가 그것을 어플라이 하는 거, 애플리케이션 하는 거 이게 바로 디덕티브의 기본이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 이 커그니티브 코드 어프로치에서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다시 연결해서 할게요.